극장 매표소에서 부모님들이 당황해서 이거 정말 애들이 보는 거 맞아요? 라고 되물었다는 전설의 애니 카드캡터 체리. 사실 이 작품 처음엔 거대 로봇물로 기획됐다는 거 아셨나요? 우람한 조조로부터 우리의 체리가 탄생한 이야기부터 원작자 클램프가 숨겨둔 소름 돋는 설정값까지 우리가 몰랐던 체리의 흥미로운 이야기 탑 15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998년 4월 7일 일본 NHK 방송국을 통해 첫 방영을 시작한 카드캡터 체리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매드하우스의 4월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매드하우스는 성인 지향적인 하드보일드 액션으로 유명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아동용 판타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죠. 아사카 모리오 감독은 기존 마법소녀물의 고정된 변신 복장을 과감히 버리고 매회 친구인 지수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코스튬을 입히는 파격적인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보는 맛이 더해진 이 전략은 적중했고 체리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초등학생들의 최애 캐릭터로 등극하며 왕구 시장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역대 수익을 내며 행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정한 파괴력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성인 팬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1999년 홍콩을 배경으로 한 첫 번째 극장판이 개봉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일본 전국 122개 개봉관 앞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관을 찾은 부모님들은 현장의 분위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대다수가 뜨거운 열기로 환호하며 입장을 기다리는 2030 성인 남녀들이었거든요. 특히 객석의 대부분이 성인 관객으로 채워진 모습을 본 일부 부모님들이 매표소 직원에게 이거 진짜 아이들이 보는 만화 맞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입니다. 단 122개의 상영관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관객들의 폭발적인 예매 열기 덕분에 당시 박스오피스에서 상당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체리가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물을 뛰어넘어 작화의 퀄리티와 서사의 깊이가 이미 기성세대의 눈높이를 압도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일시적인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 만화 연재가 시작된 후 20주년이 되던 해 원작자 클램프는 팬들을 위해 중학생이 된 체리를 주인공으로 한 클리어 카드 편의 신연제를 전격 발표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재개 소식만으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악하였습니다. 2018년 방영된 후속 애니메이션 역시 구작의 성우진이 대부분 복귀하며 제작사, 감독, 음악 등 주요 제작진들의 큰 교체 없이 오리지널 드림팀을 그대로 유지하여 20년을 기다린 팬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클램프의 수많은 히트작 중 체리가 독보적인 1위로 꼽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밝고 명랑한 아동용 판타지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과 편견 없는 시선이 촘촘히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전설의 시작점에는 클램프 작가들이 프로 데뷔 전부터 열렬히 추종했던 또 다른 전설적인 만화에 대한 지독한 팬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드캡터 체리가 1978년 연재된 일본 만화계의 전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오마주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분홍빛 화사한 마법소녀와 근육질 사나이들의 거친 격투놀이란 처음 들으면 참 황당한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워낙 탄탄해서 이는 사실로 여겨집니다. 먼저 전투 방식을 볼까요? 90년대 이전 전통적인 마법소녀들은 보통 스스로 마법 에너지를 쏘거나 직접 변신해서 싸워왔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달의 요정 세일러문, 웨딩피치, 요술공주 셀리가 있죠. 마법봉은 단순히 증폭기 또는 발사대였고 본인의 손에서 직접 빛이나 에너지를 쏘아 적을 물리쳤습니다. 빔, 광선 등 단순 먼거리 마법 공격이었죠. 이와 다르게 체리는 각자 독립된 뇌형과 인격, 특수 능력을 지닌 정령들을 카드에서 소환해 싸웁니다. 본인의 마력과 카드 자체의 마력을 통해 격투, 비행 등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소환 매개체를 이용하죠. 이건 조조 3부에서 혁명을 일으킨 스탠드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신 에너지를 형성화해서 소환수처럼 다루는 스탠드 방식이 체리에서는 카드를 통해 정령을 소화한다는 마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을 멈추는 카드 더 타임은 조조 3부 최종 보스 디오의 필살기 스탠드 더 월드에 대한 완벽한 오마주입니다. 조조에서는 디오가 시간을 멈출 때 공간의 색상이 반전되거나 기묘한 색감으로 변하는 연출이 등장하는데요. 체리 역시 더 타임 카드가 발동될 때 화면의 색조가 일순간 가라앉으며 정적에 휩싸이는 특유의 필터 효과가 사용되는데 이는 조조의 시간 정지 연출을 의식한 연출적 변주로 해석됩니다. 제약 조건 또한 닮았습니다. 조조의 디오는 초반에 시간을 5초 정도 멈출 수 있었고 그나마도 신체에 큰 부담을 느꼈죠. 이는 두 작품 모두 시간이라는 최상위 권능에 대한 명확한 제약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돋는 평행이론은 바로 별의 상징성에 있습니다. 조조의 주인공 혈통인 조스타 가문은 목 뒤에 별 모양 반점이 있으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증표를 의미합니다. 체리의 지팡이와 마법진 역시 언제나 별을 그리며 마법을 부리죠. 여기서 클램프의 재해석이 눈이 뜹니다. 조조에서의 별이 거부할 수 없는 혈통의 굴레였다면 체리에서의 별은 기존 창조주인 크로우 리드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마력으로 일어서는 자아의 완성, 즉 마법의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문법으로 시작해 체리만의 철학으로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원작자 클램프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업계에서 소문난 조조 광팬입니다. 프로 데뷔 전 클램프는 조조 3부를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결혼 생활을 다룬 조조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라는 2차 창작 동인지를 직접 그렸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죠. 캐릭터 설정에도 그 흔적이 가득합니다. 조조 3부의 핵심 인물 카큐인 노리아키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체리로 우리의 주인공 체리 이름 역시 영어로 체리블라썸입니다. 심지어 클램프가 동인지 시절 밀었던 조타로와 카큐인의 관계성은 체리 세계관에서 유도진과 오청명이라는 공식 커플린에 가까운 단짝으로 치밀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결국 클램프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자신들이 동경하던 소년 만화의 정수를 흡수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법 소녀물로 재창조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체리가 처음부터 이런 세련된 마법 소녀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작품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차갑고 묵직한 거대 로봇들이 싸우는 메카닉물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클램프는 이 작품을 기획할 때 마법 소녀가 아니라 거대 로봇들이 격돌하는 메카닉물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램프는 3명의 소녀가 거신을 조종하는 마법 기사 레이어스를 대성공시키며 메카닉과 판타지의 결합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거든요. 체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카드를 통해 중무장한 거대 병기를 호출해 싸우는 소년 만화적 서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카드라는 매체와 로봇이라는 피사체의 구조와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손바닥만 카드 한 장에서 수십 미터의 쇳덩이 로봇의 소원이라는 설정은 아름다움에 지독하게 집착하는 클램프의 화풍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사실 클램프는 더 예쁜 한 컷을 위해서라면 작업적 효율을 포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탐미주의자들이거든요. 만약 체리가 로봇물로 나왔다면 우리는 지수가 입혀주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기름 냄새 나는 파일럿 슈트를 입은 체리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클램프는 과감하게 로봇 설정을 폐기하고 각 카드의 독립적인 자아와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마법 정령을 깃들게 하는 지금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장르의 대전환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데요. 소환 대상이 무기질인 깡통 로봇에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며 체리는 단순한 마법 액션을 넘어 카드와 주인 사이의 교감과 감정적 유대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카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서사를 가진 하나의 캐릭터로 입체화되었는데 덕분에 마법 소녀물 특유의 몽글몽글한 감성과 수집의 재미까지 극대화한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장르 하나를 바꾼 이 선택이 전설의 시작이었다면 클램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자신들만의 철학을 심기 시작합니다. 현재 명작들을 보더라도 이만한 설정들은 없을 거예요. 시대를 앞서간 명작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는 극도로 대담하고 열려있는 인물 간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본 카드캡터 체리는 생각보다 훨씬 매운맛입니다. 단순히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단순한 친구들의 우정인 줄 알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90년대 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파격적인 사랑의 형태들이 가득하거든요. 특히 원작 만화는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노골적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진실한 우정이나 동경 정도로 순화되었던 관계들이 원작에서는 나이와 성별의 벽을 허무는 직간접적인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동성 간의 깊은 감정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그리고 사촌 간의 감정선까지 아무런 편견 없이 등장하죠. 이런 파격적인 설정을 서술한 이유는 주인공 체리를 그 어떤 형태의 사랑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소녀로 그리고 싶은 클램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체리의 단짝 지수와 연관된 스토리입니다. 원작의 일러스트를 자세히 보면 딸인 체리보다 오히려 지수가 체리의 엄마인 임소아와 훨씬 더 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화의 특징이 아니라 여기엔 지수 어머니의 집요한 짝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소노미는 사촌관계였던 체리의 엄마를 가족 간의 우애 이상으로 짝사랑하였고 그 여인을 체리 아빠 유이칸에게 떠나보내야 했죠. 이에 소노미는 자신의 딸인 지수를 임소아와 비슷한 모습으로 키우고 꾸며왔던 것입니다. 결국 지수가 체리를 위해 옷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헌신적인 모습은 어머니 세대에서 못다 이룬 사랑이 딸의 세대에서 다른 형태로 대물림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카드캡터 체리의 감정선은 표면 아래에서 세대를 넘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어린이 만화로 치부하기에는 그 서사의 파괴력이 너무나 거대하죠. 이것이 체리를 단순한 에피소드 모음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요새는 애니메이션에 이런 설정이 담겨져 직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가 추가된다고 하면 팬들은 일단 걱정부터 합니다. 원작의 흐름을 끊거나 분량만 잡아먹는 등 내용이 산으로 가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허대하니까요. 하지만 리 메이링은 다릅니다. 메이링이 탄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90년대 당시 주간 방영 애니메이션은 총 78호 제작되어 원작 만화보다 분량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늘어난 에피소드만큼 원작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제작사는 매주 이야기를 이끌어갈 조연의 밀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초반 리 샤오랑은 말수도 적고 냉정한 마법사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작진은 그의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감정을 끌어내줄 입이 필요했죠. 그렇게 홍콩에서 온 사촌이자 자칭 약혼 여인 메이링이 기획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매드하우스가 원작자 클램프와 함께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은 클램프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작중 이질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매된 클램프 화보집 공식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제작진은 메이링이 마력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설정했는데요. 오직 중국 권법 하나로 크로우카드4에게 뛰어드는 장면에서 재능이 없어도 노력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상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원작에서는 여전히 없는 캐릭터지만 애니메이션의 서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메이링은 2018년 클리어 카드편에서 재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제작 발표 당시 캐스팅 명단에 메이링 성우의 이름이 빠져 있어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이링을 못 보는 거냐 하는 우려가 깊었는데요. 다행히 추가 발표를 통해 그녀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를 안도하게 했죠. 팬들의 감동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데요. 1998년 당시 성우 유카나도 그대로 배역을 이어 16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원작의 경계를 확장한 존재는 메이링뿐만 아닙니다. 원작가 클램프는 자신들의 모든 작품 속에 촘촘하게 이스터에그를 숨겨놓기로 유명한데요. 각각의 작품만 봐도 충분히 재미있지만 연관된 다른 작품들을 함께 보면 세계관 이해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른바 클램프판 멀티버스를 이미 30년 전부터 구축해왔습니다. 마치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리의 세계를 더 큰 우주로 확장해보겠습니다. 사실 카드캡터 체리는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램프는 자신들이 창조한 모든 작품의 교차점을 만들어 하나의 거대한 평행세계로 묶어놓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른바 클램프 3대장이라 불리는 카드캡터 체리, XXX 홀릭, 츠바사 크로니클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체리의 팬이라면 츠바사 크로니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체리와 샤오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린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소년이 차원을 넘나들며 겪는 이야기라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여행길에는 다른 차원의 청명, 도진, 지수 등 반가운 얼굴들이 또 다른 자아로 등장하는데 체리 세계관에서 정립된 캐릭터 성격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차원의 마녀 6호가 등장하는 XXX 홀릭까지 더해지면 세계관은 마법처럼 연결되는데요. 모든 평행세계의 중심축 크로우 리드와 차원의 마녀 미치하라 6호가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얽혔는지, 그들이 어떻게 거대한 차원의 파동을 일으켰는지 그 인과의 과정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대한 클램프 멀티버스 전체를 통틀어 최강의 마력을 가진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카드캡터 체리의 주인공 체리입니다. 그 뒤를 잇는 2인자는 크로우 리드고요. 이러한 성장의 궤적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다룬 츠바사 크로니클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 또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체리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차원을 넘어 위기에 빠진 다른 세계의 사쿠라 공주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작은 삐약새였던 초등학생이 다른 세계의 운명을 돕는 역할로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전율을 서사하죠. 재미있는 건 클램프의 이 방대한 우주가 한국과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클램프는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고전설화 춘향전을 판타지 액션물로 재해석한 신춘향전이라는 단편집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에서 춘향은 수동적인 여인이 아닌 신비한 봉을 휘두르며 흑마법을 부리는 악당 변합도에 맞서 싸우는 무술의 달인이자 능동적인 투사로 재탄생했죠. 이몽룡 또한 단순한 암행어사가 아닌 마법을 부리는 암행어사, 즉 술사로 묘사됩니다. 츠바사에서도 춘향이를 볼 수 있는데 주인공들이 차원을 이동하며 도착한 고려국 에피소드에서 신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이가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신춘향전 세계관 춘향이 본인으로 묘사되는데 이 에피소드 또한 아주 흥미롭습니다. 스스로 악을 징벌하고 권성징악을 하는 이 판타지 액션물의 탄생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복의 성과 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그려보고 싶었다는 것이었죠. 클램프는 한복과 장신구의 미적 요소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만화 속의 화려한 문양과 곡선으로 녹여냈습니다. 신춘향전에서 보여준 무기를 사용하는 소녀와 동양적 판타지 요소는 이후 1996년에 탄생하는 카드캡터 체리의 크로우 카드 설정 및 액션 연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껏 봐왔듯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기 바다 건너 한국으로도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요. 90년대 말 저작권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한국의 문방구와 동네 서점에는 기묘한 만화책 한 권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카드캡터 민들레, 우리가 아는 체리의 불법 복제판 해적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수입은 안 되는데 보고 싶어하는 팬들은 많으니 유령 출판사들이 일본 잡지를 몰래 들여와 번역한 뒤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 출판한 것입니다. 외색을 지우기 위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꿨는데요. 사쿠라는 민들라가 되었고 지수는 홍장미, 그리고 냉철한 카리스마의 샤오랑은 무려 강둑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되면서 카드캡터 체리도 서울 문화사를 통해 정식 한국어판 단행본이 나오고 S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민들레와 강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체리와 샤오랑이 국민적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모를 수 없는 한국판 OST.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정여진님은 한국 애니메이션 음악의 대모라고 불리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또 다른 광고 음악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카리 스웨트의 CM송이죠. 청량함의 대명사인
닉네임 포카리 스웨트와 마법소녀 주제곡의 목소리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 저는 몰랐는데 아마 거의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카드캐터 체리의 흥미로운 15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흠칫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깜짝 놀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또 다른 설정값은 차차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